안녕하십니까. 기록 시작하는 건가요? 네. 4월 26일 ESPN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조아랑 주임님께서 폴리드 소프트 뉴스, 5분 뉴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네. 보내주는지. 소리 나나요? 나요. 음소거 되어 있으세요. 첫날은 났던 것 같은데. 네, 아쉽지만 항상 소리가 안 나. 소리 안 나요? 이거 저기 어디 속성에 가보면 저기 네. 줌 속성에 가보면 PC 소리를 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거 아, 해야 돼. 아니 이게 네,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줌이 네. 어렵네요, 아직. 이게 IT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계속 이게 몇 달이 지나도 안 고쳐지고. 안녕하세요. ESPN 5분 뉴스의 조아랑 주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AI 사업부에서 2023년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참여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부스는 C관 시민과학 캠프에 위치하고 있으며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퀴즈를 풀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는 등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전시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3년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통해 유클리드 소프트와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인 라벨론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공공사업그룹에서 바이오 소재정보 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우선순위 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오 소재정보 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조달청에서 공고하였고 수요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직원 역량평가가 내일 27일부터 28일까지 총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직원 역량평가는 4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인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역량평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ESBN 5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ESBN 뉴스는 24시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업 확정, 진행, 성과, 행사 등 다양한 사내 소식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가 있을 시 함께 제보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ESBN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수주 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저한테 이제 공공사업그룹에서 특히 저한테 사업이 날 때마다 연락을 자주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빨리 알고 있지 않을까. 좋네. 좋은 현상이죠. 네, 나는 다른 곳에서도 좀 이거 뉴스 보시면은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과학 축제 하는 건 난 여기서 지금 처음 알았네. 진짜요? 바로 네. 내일부터입니다. 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인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부스도 상시 운영 중에 있고 다른 행사도 되게 많아가지고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이제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부서별 팀별로 그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워크숍 장면도 이렇게 사진 찍고 네. 그래서 그걸 뉴스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꼭 이렇게 너무 공식적이고 이런 뉴스보다도 우리 임직원들의 생활
예, 예. 뭐 스터디를 했다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뭐 어디 회식을 뭐 했다거나. 그치, 회식을 예, 했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바다 낚시를 갔다 뭐 누가 예, 어디가 어디를 캠프를 갔다 뭐 예, 이런 거 사진 같은 네, 거 맞죠. 이렇게 네. 해서 음, 우리 생활상 뭐 이런 것도 좀 뉴스에 맞습니다. 올라왔으면 좋겠다. 음, 그런 것도 이제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제보 받는 대로 누락하지 않고 뉴스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그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5장 조아랑 주임님께서 이번에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센스가 되게. 우리 A에서 의 그거지. 그 조아람 주임이 그 중에도 되게 잘해요. PPT 담당입니다, 제가. 네, 5장 경쟁, 잠깐만요. 안 넘어가. 경쟁적 주임. 경쟁적 조치. 내리면서 하겠습니다. 5장 경쟁적 조치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경쟁적 조치, 이제 5장은 경쟁적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쟁적 조치에 대해서 먼저 경쟁전의 유발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적인 조치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쟁전의 유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에서 경쟁에 대해서 게임 이론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사진은 그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테마로 게임을 진행한 컷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에서도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을 빗대어서 경쟁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죄수 2명을 가지고 그 2명의 죄수를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없는 각각 다른 방에 묶어두고 그 각각의 죄수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죄수에게 이제 먼저 가서 지금 다른 죄수에 대해서 그 밀고를 하면은 그 밀고 네가 이제 그 죄수를 밀고 하면 너한테는 보상이 갈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면은 이제 그 두 죄수 모두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침묵하지 않고 둘 다 밀고 하면 둘 다 붙잡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2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죄수를 밀고 해서 돈을 받거나 근데 이제 밀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저 친구도 같이 밀고를 해서 같이 이제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이제 3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경쟁 또한 이런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하게 경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나서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의 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경쟁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선포했을 때 저쪽 기업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 기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선택한 선택이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득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게임의 이론과 유사하다고 해서 죄수의 딜레마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쟁에 유발이 되려면 이제 경쟁 유발의 가능성은 산업의 불안정성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산업의 기본적인 구조에 따라서 경쟁적 대결의 강도나 이제 또는 경쟁을 회피하거나 협력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호작용이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되었던 좀 오래된 산업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의 신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기업이 이 오랜 기간 동안 나를 건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잘 조용히 협력을 잘 진행해 왔다는 그런 안도감, 그런 신뢰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산업의 안정성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속성이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신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 산업을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경쟁 영역이 복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을 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산업도 같이 하고 B 산업도 같이 하고 C 산업도 같이 할 경우에 A 산업에서는 또 다른 그룹과 경쟁을 할 수 있고, B 산업은 또 B 산업대로 경쟁을 할 수 있고, C 산업은 또 C 산업대로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을 넓혀갈수록 경쟁 영역이 복잡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다장 때 이야기했던 경쟁사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적 조치를 취할 때에는 폭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폭력적인 접근 방식에는 우세한 자원과 능력을 이용해서 경쟁사의 보복 조치에 과감하게 대응하면서 자사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강압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폭력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때 행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을 했을 때에는 이제 다른 경쟁사가 완강하게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그쪽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원과 능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경쟁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같이 이 경쟁에 대응하는 그런 소모적인 경쟁의 양상을 갖게 되면은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모두 그 과정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소모전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폭력적인 조치를 제외하고 이제 협동적인 조치나 또는 그런 위협적인 측면이 없는 조치는 책에서 보여지는 대로 이제 3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사가 추종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취한 기업과 경쟁사의 입장이 다 같이 향상되는 조치. 두 번째는 많은 경쟁사들이 보조를 맞출 때만이 행동을 취한 기업과 경쟁사의 입장이 다 같이 향상되는 조치. 세 번째는 경쟁사가 보조를 맞추지 않음으로 해서 행동을 취한 기업의 입장이 향상되는 조치를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봤을 때 경쟁사가 추종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취한 기업과 경쟁사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 자사와 다른 경쟁사 모두가 향상되는 조치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가장 적은 대신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어울리지 않게 엉뚱한 활동을 해서 가격 구조나 광고 활동 이런 걸 엉뚱하게 선택을 해서 자사와 경쟁사의 경영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은 대신 반대의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쟁사들이 보조를 맞출 때만이 행동을 취한 기업과 경쟁사의 입장이 다 같이 향상되는 조치의 경우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쟁적 조치라고 책에서 언급을 하였는데, 이제 어떤 기업이 먼저 나서서 어떤 조치를 먼저 취했을 때 다른 기업들이 모두 그 조치를 따라서 추종하고 있을 때 전체의 기업의 입장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내리는 조치를 하든지 가격을 올리는 조치를 했을 때 다른 곳도 같이 내리거나 올렸을 때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서 모두 이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림에 있어서 입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먼저 내리거나 우리가 먼저 올렸는데 다른 기업이 이를 추종하지 않아서 도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때에는 이 조치가 개별 기업과 좀 유력한 경쟁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먼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쟁사가 이제 우리 기업의 선택을 따를 때 이제 혜택보다는 이거를 따르지 않을 때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서 이 경쟁사들이 내가 이 조치를 취하고 있을 때 따라올 것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미리 먼저 고려를 해서 취해야 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보조를 맞추지 않음으로 해서 행동을 취한 기업의 입장이 향상되는 조치의 경우, 이제 경쟁사를 분석을 잘 해서 경쟁사의 목표나 뭐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상을 잘 해서 경쟁사가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경쟁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을 해서
경쟁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의 입장이 향상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쟁사 분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위협적인 측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쟁적 조치들이 있는데요. 어떤 조정이나 조치가 주로 기업 내부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 구조적인 변화를 했을 경우 이를 경쟁사가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의 산업과 경쟁사 나름의 인식이나 이제 가정적 판단으로 인해서 경쟁사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경쟁적 조치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경쟁사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쟁사 자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런 경쟁적 조치들이 자신들의 이제 회사의 경영 성과에 아무런 손해도 주지 않을 경우에 유클리드 소프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위협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보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복할 때 이것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보복들이 얼마나 이제 잠재적인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보복하는 그런 완강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경쟁사가 보복을 진행했을 때 이 보복에 우리가 이제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위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협적인 조치를 취할 때 이제 보복이 늦어질수록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보복이 지체될 수 있는 4가지 원인은 인식에 따른 지체, 보복 조치의 준비에 따른 지체, 보복의 정확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데 따르는 지체, 목표의 충돌이나 동기의 혼란에 따른 지체,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식에 따른 지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쟁사가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적 조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이 이제 위협적인 조치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에 따른 지체의 경우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경쟁사가 저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자 했는데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품이 드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제품을 아예 그냥 변경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경쟁사에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 초기 구상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나오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복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정확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데에 따르는 지체의 경우 이제 규모가 큰 기업, 대기업이 소규모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다발적인 공격적인 조치에 대응해야 될 경우에 어떤 것부터 대응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 조치가 경쟁 대상이 되는 이제 일정 고객이나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고객들한테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대응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데에서 보복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의 충돌이나 동기의 혼란에 따른 지체는 어떤 기업이 경쟁사 사업 중에서 일부 영역을 위협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는데 대신에 이제 자기 자신의 다른 사업 부문에도 손상을 입히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는 경우를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격적인 조치와 반대로 방어적인 조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훌륭한 방어적인 조치랑 이제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의 분석을 끝낸 이유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 회사를 향한 어떤 공격적인 조치를 시도한 후에 그 조치가 적합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클리드 소프트 잘못 건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공격적인 조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경쟁사로 하여금 공격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도 확실하게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확실한 보복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는 점과 또 이 보복 조치가 상당히 위력적일 것이라는 점을 믿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방어의 한 형태로
방어의 한 형태로서 이제 응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취한 공격적인 조치에 즉시 확실하게 위협이 되도록 보복을 가한다면 이런 응징을 받은 기업이 앞으로도 이제 비슷한 공격 행위를 할 때 이 기업은 내가 공격을 하면은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공격 행위를 하기 때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방어의 한 형태로서의 응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응징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공격적인 조치를 먼저 취한 기업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 보복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 유클리드 소프트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 기업에 보복을 하기 위함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방어적인 이제 응징의 형태로 하고 있는 이제 방어는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응징 조치가 보편적인 대상에 적용할 경우 응징 행위에 따르는 대상은 점점 커지고 효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적인 대응이 공격을 한 기업을 제외한 이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격을 한 기업도 타겟이 되는데 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보복을 당하게 된 다른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보복을 해서 연쇄적인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어적인 조치로 거부라는 것을 책에서 말을 했는데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적절한 기반이 없고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제 그 기업이 취한 행동을 거부해서 철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뭔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고 했을 때, 이 조치를 실행할 만한 기반이 없다. 아니면은 이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해서 그 기업이 스스로 이제 그 공격적인 조치에 대해서 철수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거부를 하는 방법에는 치열한 가격 경쟁, 연구 활동에 대한 막대한 투자, 시험 출시 단계의 신제품 공격, 뭐 앞으로 대결할 것이라는 용의를 이제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신제품 수요를 없애서 시장 진출의 단기 비용을 높여서 경쟁사의 이제 실행 목표랑 자세한 내용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신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어떤 반도체 제품을 낸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미리 팔고 있던 반도체를 빨리 이제 손님들한테 지금 반도체를 미리 사셔가지고 미리 지금 이 시기에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된다 해서 한동안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면은 이 경쟁 회사에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때 시장 진출을 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부의 방법도 이제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많아야 되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사에 대한 분석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경쟁적인 조치들을 외에도 책에서 이제 공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공약을 언급해 주셨는데 공약은 이제 공격적인 조치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나 신속성, 강도 등을 이제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공약 내지는 선포해서 다른 기업들에서 유클리드 소프트가 추후에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들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분명히 고수할 것이라는 공약. 그리고 경쟁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보복을 취하고 또 이에 대해서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 그리고 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취한 어떤 조치를 포기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했던 기업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분명히 고수할 것이라는 공약은 이제 보복적 조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상황,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뭐 아니면 이것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선포를 한다면 보복적인 조치를 억제할 수 있고, 경쟁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준다면은 선제적인 조치, 다른 기업에서 이제 공격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조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어떤 조치도 기존에 취하고 있던 조치도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을 한다면은 이제 신뢰를 조성해서 경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안정적인 이제 분위기로 산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진행을 하려면 공약의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약의 설득력은 공약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고 확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공약의 가치는 억제력을 발휘할 때 나타나고 그 가치는 공약이 준수될 것이라고 경쟁사가 확실하게 믿어야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이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약을 괜히 남발한 기업만이 난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제 공약을 했을 때 경쟁사가 믿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한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약을 하려면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기적으로 먼저 공약을 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의 행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므로 결과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포한다면 그 기술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다른 기업들이 모르거나 그럴 경우에 진짜로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그런 기술이 있구나. 또는 그걸 조만간에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품화해서 발표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드니까 우리는 지금 시작하면 늦었으니까 시작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행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발을 뻗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하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유클리드 소프트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 기업이 서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또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을 때는 공약을 먼저 한 기업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소프트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공약을 했을 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을 경우 이제 저희의 기술을 많이 따라온 다른 경쟁사가 그거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지는 우린 이미 있다. 아니면은 그게 있다는 거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을 먼저 한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만든 것 이상의 더 나은 공약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미리 습득해서 그 정보를 포함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약을 먼저 한 기업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이제 신뢰성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표명한 공약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산 또는 방법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공약을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약의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과거의 실천 사례를 포함해서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은 유클리드 소프트는 공약을 한 것은 무조건 지키는 기업이므로 이 공약도 실행을 하겠구나 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공약을 철회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결의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서 언급한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곳에서 경쟁사가 가지고 있다면 유클리드 소프트에서 언급한 공약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있다 없다 이런 걸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약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경쟁사가 알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실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공약을 철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우리 회사 자회사의 정보를 경쟁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공약을 선포했을 때 경쟁사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조성하는 공약은 다른 기업에 손상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거나 공격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히는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는 이런 해유책에 방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지금 출시하기로 했던 제품을 다시 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경쟁사가 믿어줄 수도 있지만 이런 해유책에 방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다른 대응을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화해나 신뢰의 의도를 가진 공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공약의 원리처럼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여러 방식들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사의 성과를 일부 축소해서 경쟁사가 이익이 되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화해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손해를 보고 그쪽에 이런 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 중심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기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귀착점을 찾아내는 것을 중심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중심점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조치와 대응 조치가 난무하는 곤란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데 모두가 공동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과 의욕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점의 형태는 책에서 제시하기로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가격 지표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이윤율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결정 방식이라든지 균형을 이룬 시장의 점유 분할이라든지 비공식적인 지역별 또는 고객별 시장 분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중심점은 이런 공격적인 이제 경쟁 상태를 어느 정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모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중심점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타당한 가격 지표를 내세운다면 그 가격에 이제 시선을 집중을 해서 이쪽에 좀 더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점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런 중심점 개념이 경쟁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경쟁사들은 가능한 빨리 바람직한 중심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찾아내려면 가격 구조와 그 밖의 의사결정상의 변수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다 쳐내야지만 가장 단순하게 어떤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초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중심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게임을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격 결정선이라고 했을 때 이 가격 결정선이 유클리드 소프트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중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유클리드 소프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쟁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내내 이야기했지만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공격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방어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경쟁 전략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보를 공개를 할지 말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전략적으로 공개를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전략과 관계없이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는 이유로는 이제 증권 시장에서 비롯된 관심이 커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요. 경영자가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직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단순 부주의를 통해서 기업에서 이제 기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대외비 정보들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준비하는 고생했어요. 파워포인트 진짜 효과적으로 네. 잘 만드네. 저랑 주임님 그 발표 들으면서 이제 다시 한 생각인데 이 경제적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정보의 통제인 거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가 통제가 되면은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가 있고 내가 아는 정보가 있으면 내가 아는 정보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든 방어적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 휘둘리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정보의 통제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듣고 나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 경쟁적 조치의 그 조금 그 모양은 다를 수 있긴 한데요. 그 경쟁적 조치는 경쟁사의 그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어떤 그 정책을 리딩해 갈 때 이 경쟁사들이 말을 듣게 하는 아니면 내가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그런 조치 같아요. 그래서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라고 그 평소에 이제 경쟁사의 약점하고 강점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전략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데가 사실 어디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제안서 쓰는 전략부 여기가 가장 많이 신경 쓰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이제 수주 경쟁을 어느 뭐 창업진흥원이든 아니면 이런 데에 어떤 제안서를 쓴다 했을 때 경쟁사가 좀 뻔하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는 경쟁사가 뻔한데 그리고 아니면은 어디 뭐 새로운 경쟁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경쟁사가 가지고 있지만 경쟁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갖고 있는 경쟁사가 없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찝어가지고 제안 전략에 그 사실은 제안서의 거의 80%, 90, 70%, 90%는 제안 전략이 먹고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이 전략을 보면 여기가 사실 전략은 별거 아니거든요. 실행의 내용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할 역량이 있구나 없구나 막 같은 걸 거기서 그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지금은 너무도 많은 어떤 영역에서 이런 경쟁 전략들이 활용되고 있고 저는 사실 이 책을 뭐 안 봤지만 그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안 보고 살아왔지만 이미 이 현대의 비즈니스는 그냥 경쟁 구도화에서 내가 어떻게 주목받게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근데 저는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체득했지만 그 부분이 그런 어떤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게 되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굽어굽어 갈 길을 곧바로 갈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방어적 조치하고 그 조치는 우리 회사의 최현경 대표님도 잘 하시거든요. 그 경쟁이 될 만한 대표 회사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같이 잘합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나 이렇게 탁 튀면 바로 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 서로 간의 얘기에 의해서 그 기업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팀하고 협력해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실력과 그걸 갖추기 시작하면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걸 갖고 있다, 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읽으면서 궁금한 게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회사들과 뭐 제안서 경쟁을 하든 유크리드 소프트를 위해서 경쟁을 꾸준히 해오셨을 텐데 네. 생각나는 경쟁적 조치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크리드 소프트의 사례도 되게 괜찮고. 보통 경쟁적 조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아까 사실 여기 사례를 보니까
네. 좀 시장 지배력이 있는 어떤 기업들끼리 서로 어떤 영역 다툼이나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침투 전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여기 책에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IT 기업들은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케이스가 많진 않지만 그몇 가지 케이스는 일단 유지보수 사업을 할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유지보수 할 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유클리소프트에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KC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중견 어떤 IT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의 이름으로 그 모든 그 공급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제품 공급하는 기업들을 다 그냥 그 굴복시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견적 못 주게. 상대방이 상당히 그 곤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격 조치를 취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객하고 딱 그 아삼육이 돼가지고 고객 쪽에서 그 경쟁 회사에 대한 어떤 경쟁 회사의 그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을 줘서 그런 케이스들을 저는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힘이 있으면 이제는 어쨌든 그 사이트는 그 회사가 납품을 못 하겠지만 다른 사이트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굳이 이것 때문에 다른 사이트를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보통은 잘 안 하거든요. 솔루션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용해 가지고 너 어떻게 할래? 저기도 줄래? 여기도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되면 거기를 교체해 버려요. 본보기로. 그런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이런 그 IT 시장에서는 대체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막 그 빌고 막 그러죠. 그러면 폭력적 충성 네, 다짐을 충격적 하고 부분. 그런 그래도 일은 네, 비일비재해요. 뭔가 예. 그러면서 여기 책에서 나오는 이제 중심점 같은 걸 찾아서 서로 협상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오는 보복 같은 것도 이제 미리 방어하시고 그치. 보통은 이제 이 사이트를 지킬 거냐 네. 아니면은 그 배신할 거냐 아니 아니면은 우리가 내가 이제 맡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의 사이트를 다 잃을 거냐. 이런 어떤 되게 무서운 무서운 경쟁적 조치를 해서 딱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덤벼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할 때 좀 통쾌하긴 합니다. 그런 거는 맛을 봐야지 알아. 맛 못 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방금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뭔가 어느 정도 경쟁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그렇지.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지금 유클리드 소프트가 그런 경쟁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하신 행동이실 텐데 어떤 우위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뭔가 조치를 하셨던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예, 가장 강력한 거는 고객과의 관계가 좋았었을 때 가장 강력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이제 컨트롤이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같은 회사는 사실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뭐 공공기관 100개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제품 우리 걸 안 쓰면 독점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뭐 공경에 취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또 경쟁자들이 우리가 야 이번에 나눠 먹자, 이번에는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하자, 잘 말 안 들어요. 뭐 그래서 뭘 줄 건데 뭐 이러면은 사실 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객하고의 관계를 좋게 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RFP나 이런 데 넣고 이거가 우리가 그런 거다라고 해서 그 경쟁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경쟁자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신뢰를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서 뭐 물건 살 때 무조건 그쪽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때문에 얻는 이익이 많게 만드는 거. 그거 두 가지 방법이 우리가 취하는 우위적인 거지. 저도 정말 그 오랜 또 이제 시간이 오래오래 되면 이제 그게 여러 공공기관 사이트가 생기면서 이제 지배력이 생기긴 합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가 그 고객이 우리를 찾는다는 거하고 일부 사이트들은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되게 오랜 관계를 경쟁사들하고 가지고 가면서 신뢰를 쌓고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우위죠. 뭔가 경쟁적 조치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모순적으로 오히려 경쟁자들과 신뢰를 좀 더 돈독히 하고 그들과 뭔가 잘 나눠 먹을 수 있는 관계를 잘 쌓고,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유클리드 소프트 우위처럼 네. 작용을 했다는 네, 우리는 그게 우위고요. 그리고 또 우리하고 같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른 어떤 그 사업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잊지 않고 소개해 준다거나 같이 이렇게 합류시켜 주는 거. 이런 게 좀 큰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인 거죠. 지금은 깡패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니까. 음, 네. 근데 그래도 이게 이게 약간 이 동네에서는 약간 깡패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그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사이이긴 합니다. 그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할 때 네. 그 중심점이 되는 핵심 그 경쟁력이 뭘까요? 포컬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금 나온 거는 고객사와의 네. 그 신뢰.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그 손해를 보더라도 네. 끝까지 네.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줬다고 하는 데서 오는 고객들로부터의 네, 로열, 맞습니다. 그런 게 형성이 돼 있는 거는 다른 경쟁사가 노력하려고 해도 그 쌓기가 쉽지가 않죠. 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의 경쟁 역의 한 핵심 요건일 텐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런 포컬 포인트들을 우리가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할 때. 그 일단은 그 하나를 맡았을 때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인데 좀 영업적으로 잘 그 부분이 포장되지 않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처리하는 거는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영업적으로 잘 포장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지금 상대방 그 고객의 어떤 필요도 정성적으로 맞춰주는 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아니면 개발이나 이런 실력으로 타의 어떤 회사보다 어쨌든 그 잘한다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술력이네, 기술력. 네, 기술력은 그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술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이 기술력이 사람의 어떤 그 속성에
사람의 어떤 그 능력에 그 많이 귀속돼 있다. 예, 이것을 좀 우리 공통의 어떤 그 제품으로 꺼내서 축적하고 거기에 그런 어떤 우리들의 노하우와 역량들을 부어서 핵심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이 시장에서 선택받게 하고 그 제품이 고객의 어떤 니즈를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략이 경쟁 전략의 어떤 그 중심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너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돼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이 뭐 흔들리면 또 흔들리게 되고 그 사람 역량이 이제 좀 올드해지면 또 흔들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제품 중심이나 좀 더 나은 제품의 어떤 노하우로 녹아넣어서 약간 어느 정도의 품질이 자동으로 그 확보가 되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중심점을 가져갈 방법인 것 같고 그 제품을 고객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경쟁하는 회사다. 경쟁하는 회사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와 협력하는 데는 그것으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게 목표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인력의 그 역량이거든. 네, 그렇죠. 기술력이라는 게 어디서 뭐 특허를 찾아가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 인력이 어떤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 기술력이 될 텐데 그걸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 시스템 개발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획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갖춰진 회사. 그러니까 기업마다 이제 그 포컬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이제 그 기획력으로 승부를 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교섭력이라든가 외부 그 기관과의 관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또 회사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설계 능력에서 뛰어난 그런 회사도 있고 뭐 자동차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설계 능력은 아무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독일 회사, 뭐 미국 자동차 회사, 한국 회사들이 거기에 다 매달리거든. 그러니까 걔들이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그 전체 제품 개발 사이클 전체에서 모든 경쟁력을 다 갖춘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대기업도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 SDS나 LG CNS도 걔들이 갖고 있는 포컬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걔들은 개발이 포컬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개발은 오히려 외주를 준다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개발 인력을 강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요구 분석을 잘하는 팀을 세게 해서 어느 경쟁 기업보다도 우리는 그쪽 분야에 강한가? 또 네트워크나 뭐 이런 쪽에 그 보안 이거 관리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 회사가 그런 여러 개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어떤 레벨에서 어떤 단계에서 강한 인력을 가질 것이냐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그 투자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런 분야가 우리의 핵심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쪽 사람들에게 뭐 그러니까 급여를 뭐 세게 준다든지 아니면 그쪽 인력을 막 항상 찾고 외부에서 스카웃을 해오든지 해가지고 야 유클리드 소프트 하면은 이거 설계 능력은 도저히 거기를 못 하겠어 막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플래나이라는 회사는 그 화면 디자인 UI UX에서는 대전에 어느 기업도 흉내를 못 낼 정도로 아주 강해서 다들 그냥 거기는 포기해 버린다고. 야 차라리 그냥 그 디자인 쪽은 그쪽한테 그냥 맡겨. 아니면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해서 뭐 디자인을 많이 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걔들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포컬 포인트를 그 개발 단계별로 네. 이렇게 좀 앞으로는 분류해서 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영업이나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 이런 신뢰를 구축한 거는 큰 강점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살리고 네. 그런 영역을 몇 개를 이제 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네. 강점.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제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모델 기반의 그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모델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고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어떤 언어들이. 네, 그게 최근에 저희 회사에 계속 지금 요청이 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파이썬에 이제 가지고 뭐 그 파이썬의 분석 그 시각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그 AI 모델이라는 것들이 다 파이썬 기반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쓰는데 그걸 웹페이지로 그 요구하는 연구기관이나 그 연구소들의 어떤 요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그 연구소들이 연구 성과를 그냥 저기 어디냐, 그 플래나이나 뭐 아니면 그 웹 에이전시 같은 데들 이렇게 데려다가 이거 이렇게 예쁘게 꾸며줘, 성과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했거든요, 결과를.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가 결국 AI 모델인 거예요. 그럼 그 모델에 어떤 데이터 인풋이 되면 결과가 나오고 분석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하는 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웹 에이전시나 이런 데들은 이 모델을 다루지 않으니까 이런 페이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몇 개 좀 만들어주고 했더니 그런 요구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살려서 홍보를 좀 뭐 세게 한번 딱 한다.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 설계부터 뭐 이런 모델 기반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걸 갖추고 있다라고 연구소나 연구원 여기 지금 연구단지 기업들한테 그 연구 성과로 이걸로 해라라고 웹페이지 할 때 이렇게 우리 사용해라 하면 심심치 않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지금 홍보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부전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좀 장점인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 기존의 시스템 그 업무 시스템 개발하는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고 네, 그리고 분석 설계는 좀 우리 안에 사실 그 분석 설계 전문가로 우리 강시철 위원님하고 또 연구소의 우현종 소장님 같은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우리 직원들의 역량은 분석 설계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미래 가치는 이제 앞으로 분석 설계에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 세종에서도 같이 부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분석 설계를 하는 분들은 챗GPT로 그 사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그 리액트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그거를 챗GPT로 그 구현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만들어서 했더니 돌아가는 것도 확인하고 그걸로 좀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시켰는데 대화를 이제는 챗GPT나 딥커파일러 같은 것을 이용하면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모듈에 대한 성격만 명확하면 거기에 이렇게 기술만 해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근데 이분은 코드는 JS 코드나 이런 건 볼 줄 아니까 좀 잘못된 건 좀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서 집어넣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개발의 어떤 역량, 무언가 구현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이제는 되게 딥커파일러나 이런 어떤 기계적인 것들이 번역하는 것들이 해주는 일이고 그럼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분석과 설계의 영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곧 왔다. 이미 왔다. 우리가 올해의 그 부장님들이나 우리 임직원들에게 내가 만약 강요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그 힐링 그 무기 그 핵심 그 패키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편적인 역량을 길러야 된다면 분석 설계의 역량을 정말 목숨을 걸고 길러야 된다. 이것밖에는 사실 이 대전하고 세종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공공기관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연구기관도 많고. 근데 이 연구기관과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목표 시스템을 요청하고 그것을 구현해서 연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는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현적으로 요구 분석과 설계 그리고 구현은 이거는 대전 세종이 사는 동안은 우리가 우리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거 외에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가 분석과 설계의 역량이 거의 제로다. 옛날에 솔직히 교수님 저는 우리 회사가 정말 이 부분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몇 명의 그 잘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제로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델링 능력도 모델을 만드는 능력도 분석 설계 능력하고 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처럼 네.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일단 현상이나 데이터나 뭐 문제든 뭐를 이렇게 가져다 주면 거기서 핵심적인 거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이제 분석 능력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 능력 분석을 하고 나면 문제점을 발견하고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설계 능력이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로 구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 다 연결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뭐 설계자 따로 분석가 따로 뭐 이렇게 모델러 따로 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근데 사실 대전의 특성으로 보면 여기 시장 특성상 연구소가 많고 고급 인력들이 네. 많이 그 일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뭐 행정 업무 처리하고 뭐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단계는 여긴 다 지나간 것 같고 그 앞으로 자기네들이 한 연구 결과나 그 지금 누적되어 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부 기관에 알리고 또 자기네들 연구 그룹이나 네. 그 안에 있는 내부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의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자기네들의 업무 시스템들을 개편해 나갈 건지 이런 거에 관심은 당연히 가질 단계가 우리나라도 된 것 같아서 네. 그런 수요가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 지역에 우린 또 있는 기업이고 하면은 그 시장 수요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서울 이런 데 뺏기지 않고 하려면 선제적으로 좀 네. 그런 분석 설계 모델링 능력을 갖춘 인력을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역량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훈련을 좀 시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어쨌든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에 좀 어쨌든 만약 이 방송을 우리 직원들이 본다면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로고 그럼 제로면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씩 다시 가르치는 마음으로 다시 배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안 변하면 그냥 도태된다. 챗GPT나 디코파일러에 밀린다라는 마음으로 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면은 반드시 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저의 마음과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뭐 여기 좋은 후보들이 있어요. 조아랑 주임도 있고, 김미규 주임도 있고, 네, 그렇죠. 최소한 UM의 우리 그 SP2에 해당하는 관리 방법론하고 UM의 어떤 use case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실제 활용 가능한 다 그걸 만들 필요 없고 그런 어떤 분석 설계를 해서 그래서 구현을 해내는 설득 의사소통하면서 구현해가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게 경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부분으로 역량이고 또 한 부분은 우리의 제품의 어떤 날카로운 어떤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제품을 고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경쟁 전략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정말 금상첨화의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AI니 빅데이터니 뭐 통계니 이런 거에 편착하지 말고 다 기술을 이용해서 종합적인 그런 모듈들을 다 이렇게 나래비하고 프레임워크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황보 현우 교수가 그 책에 지금 한 2장 정도 읽었는데 네, 그 첫 마디가 그거더만. AI나 빅데이터 이거는 도구다. 그 네,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다. 네, 그걸 목적으로 생각하는 건 바보다. 어디까지나 네. 그 문제 해결. 기업에서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줘서 그걸로부터 우리의 능력을 평가받아야지 내가 AI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느냐 무슨 그렇죠.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네. 또 더 좋은 연장이 또 계속 나오고 도구가 네. 그래서 그거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도구를 쓸 줄 아는 거는 이제 생산성의 문제지. 네. 똑같은 생산성이 일을 해도 그 옛날 구식 방식으로 하면은 오래 걸리던 것을 네.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줄 알면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능률은 오르지, 능률. 네. 근데 능률이 있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건 또 아니거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결해 주는 게 효과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요구 분석.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잘 캐치하는 능력.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잘 설계해 주고 그걸로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문제를 나이스하게 다른 사람들이 푸는 방식보다 네.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모듈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그 뭐 이런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목적이 돼야지 어떤 도구 익혔다고 해가지고 좋아서 네. 나는 이 도구 쓸 줄 알아 뭐 응? 네, 그렇게 만족해가는 거는 바보다 그런 얘기를 딱 앞부분에 썼더라고. 네, 맞습니다. 도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성의 문제지 그걸 조합하는 거는 결국은 분석 설계하고 하는 모델링, 아까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능력이 핵심이지 어떤 도구를 써냐. 옛날에 곡괭이를 써도 빨리 하면 곡괭이가 더 나은 거예요. 그 포크레인은 오는데 한 1m 파는데 포크레인 오는 거 하루 기다리는 거보다 그냥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내 곡괭이로 파면 1m 금방 파잖아요. 사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해결할 것인가,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좋은 게 오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좀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죠. 맞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에 빠르게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약간 방법. 그게 이제 삽이냐, 곡괭이냐, 이제 포크레인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들은 항상 변할 수 있고 그 상황과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게 요구 분석에 나와요. 요구 네. 분석 그 방법론에 보면 음. 그 니즈를 파악하는데 그게 그냥 듣고서 아 이런 거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모델링을 예비 모델링을 해보고 그 사람과 나의 어떤 모델에 그 사람의 그 문제에 적합한 모델을 계속 머릿속에서 수정해 가면서 그 수정해 가면서 나오는 질문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날카로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디에 좀 익숙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사람하고 나의 어떤 모델을 맞추는 과정이 다시 분석이거든요. 분석하고 설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대화법이나 뭐 이게 도구나 이런 것들이 그 보면 그 산출물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종이에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손으로 써도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모델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델이 서로 아 그렇게 되면 해결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요 점에서 우리 두 젊은 직원한테 내가 질문을 할게요. 분석력을 키우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일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호 간에 이제 내용을 분석하거나 뭐 어떤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겸비가 되어 있어야지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분야의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좀 기민하게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분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요점, 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1시간 얘기 중에서 사실 50분 정도는 쓸모없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50분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들어야 되고 그 1시간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아, 사실 이 얘기 중에서 마지막 10분이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해주면 되는구나. 내지는 1시간 내용 전부 다 중요했고 이 1시간 내용에서 중요한 것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 5가지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나머지 5가지를 더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런 분석이 되려면은 얘기를 잘 듣고 잘 이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을 이제 평소에도 좀 잘 경청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좀 경청이라는 책이 키워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근접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라고 그러지, 도메인 날리지. 내가 기정원에 가서 일을 하려면 기정원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걔들이 뭘 다루는지, 거기서 다루는 데이터는 뭔지, 그리고 그 기관이 왜 설립돼서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큰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창업진흥원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럼 창진원이라는 게 왜 생겼냐? 그 태생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원하는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쫙 포괄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게 분석할 때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분석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어떤 기업에 가서 내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면 그 기업의 내용을 쫙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들이 여기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이 회사가 왜 설립됐고 도대체 거기에 설립자는 무슨 일을 하려고 이 회사 설립을 했나. 그런 그 사람의 경영 철학, 그 사람의 비전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그 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되게 정확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능력이라는 게 문맥 파악 능력이다.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책 보면 그 일반 사람들은 이 책 안 볼 거예요. 우리가 선정했으니까 지금 보지. 근데 막상 이렇게 챕터를 하나 맡아가지고 읽으면 내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 자꾸 본다고 이 내용을 뜯어보면서 도대체 이 저자는 이 챕터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그 사람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파악하려고 아마 다 준비할 때 고심들을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문맥 파악 능력이에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왜 국어시험 보면은 주장. 문단의 줄거리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 영어 독해 시험도 그거잖아. 그거 묻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쫙 듣고 나면은 여기서 90%는 이거 다 쓰레기 같은 얘기. 그중에 알맹이가 뭐다. 요거를 딱 짚어내면은 그 사람 얘기에서 난 벌써 한 가지 배운 거예요. 그 책도 소설을 뭐 토지 몇 권짜리 읽어도 그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거기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중에서 과연 박경리 소설가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나? 요거를 딱 파악하면은 그러면 그 책이 10년, 20년이 가도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문맥 파악 능력이거든. 그거 잘 안 되는 애들을 왜 문해력이 없다, 뭐, 네, 맞아요. 왜 정치 이런 그 대화하다 보면은 상대가 무슨 말을 잔뜩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툭 꺼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문맥 파악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회사에 받아들이면 안 돼, 절대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나중에. 예, 맞아요. 예, 저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예. 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한 가지 더는 이게 분석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논리력이에요, 논리력. 논리력. 그러니까 이게 중세까지만 해도 그 대학에서 서양의 대학에서는 논리학이 근세까지도 그랬네. 한 1800년대까지도 이 논리학이라는 게 필수였어요. 학문에. 모든 대학에서 그걸 가르쳤다고. 그리고 미국 대학들은 지금도 논리학을 가르치는 곳이 많아요. 그 철학에서는 필수고. 그러니까 논리 구조라는 게 결국은 언어거든. 언어학에서 논리학이라는 게 나오고, 왜 3단 논법이니 이게 이제 논리학의 한 예인 거야. 그 논리학을 사실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뭐 소설 읽고 이런 책을 읽는다고 논리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논리학 책을 한번 봐서 논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인간은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가를 이해하면 그 문맥 파악 능력이 확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책도 그냥 몇 시간이면은 이 책을 독파를 해요. 읽고 나면 이 사람이 그 문장 전개 방식 이런 거를 보고 나면은 그냥 쫙 읽어버려. 그러면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 눈짓만 봐도 벌써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벌써 퉁치기 시작한다고. 네.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것도 상당히 예리하게 질문하고 상대방이 이제 생각도 못했던 대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인터뷰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가 좀 발달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손석희 씨가 좀 그런 게 뛰어나. 손석희 옛날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탁탁 집어서 상대방의 그 미처 생각도 준비하지도 못했던 대답들을 끌어내거든. 이게 이제 그 토론 능력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갖추려면 논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대학에서 논리 가르치는데 요새 없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사서 한번 논리학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필요한 것 같아요. 박찬 대표가 또 플러스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 논리학을, 논리는 근데 저는 그 논리를 어떻게 배웠냐면 순서도 그리면서 배웠어요. 플로차트나 뭐. 네. 아니 네. 정보 시스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 예,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런 거를 DFD 이런 거 그리다 보면은 논리적인 어떤 흐름을 모르면 프로그래밍을 못 해. 네. 네, 그래서 맞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꾸 쓰다 보면은 논리력이 또 생겨 거꾸로.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단위가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고, 그리고 분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애매해지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A냐 B냐를 나누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때 뭐 그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할 때는 그 기준은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이거는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그냥 적고 말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걸 당신이 생각하는 기준은 뭡니까? 라고 다시 한번 찝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기를 해주거든요, if else를. 그러면서 많이 저는 그 논리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좀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책들도 좀 평소에 많이 봐서 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결국 이 생각의 구조, 생각의 어떤 그 패턴이 그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평소에 이런 어떤 패턴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나 나만의 뭔가 논리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되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되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방법도 비슷하고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 그 독서하고 같이 읽는 사람들 같이 지금 우리 하든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배워요. 혼자 읽는 거 말고. 논리학 책을 보면 좀 되게 어려워. 어떻게 보면은 네. 수학 같아. 그래서 그렇죠. 접근하기가 누구의 이렇게 강의를 듣기 전에 쉽지 않고, 심리 쪽에서는 여기 다 있어. 그 책들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네. 그 로버트 치알디니의 저 설득의 심리학. 네. 저게 좋고요. 저게 1권, 2권은 안 봐도 돼. 이 1권을 봐야 돼. 1권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지 않는 그 방법이 잘 쓰여져 있어 좋고, 그 다음에 생각에 관한 생각. 저기 있네. 저 책 꺼내봐요. 그 인형 뒤에 노란 책. 제가 사놨습니다. 네. 이게 생각에 관한 생각. 이게 바로 논리학 책이에요. 네. 네. 이건 쉽게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논리적인 측면에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걸 잘 짚어낸. 이제 이 사람은 경제학자는 아닌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 이 책을 써가지고. 이 책으로요? 왜냐면 우리의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경제에 관련되어 있거든. 그냥 그렇죠.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땅을 팔고 뭐 이게 다 그 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전부 경제에 관한 문제라서 우리 삶에서 경제를 제외하면은 못 살아 사람 우리는 그렇죠.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저지른 오류가 뭔가 그거들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거든. 그래서 이런 책도 이게 분석 능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우리가 IT 하는데 무슨 이런 책을 왜 읽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프로그래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분석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클 수가 없는 거지. 저는 그런 책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게 보통은 우리하고 대화하는 고객들이 IT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한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이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귀담아 듣질 않아. 결국은 그들의 뭐냐면 그 사람 정서에 얘기를 맞게 들으면서 그들의 그렇죠. 정서에 맞게.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좀 돼야지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솔직한 얘기들을 해요.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A 다음에 B 그다음에 C 그리고 D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긴 한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뉘앙스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과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너무 메마르게 사람들을 대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C 다시가 나오면 아니 그때 C라고 했잖아요. C 다시는 뭔가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이제서 C 다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이제 그 아예 야 이거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엎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C를 얘기할 때 C 다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게 의외로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그려봤을 때 내 생각에서 이런 어떤 당연히 사람이 숟가락을 들었을 때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들었다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로 뭘 이렇게 망치질을 한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망치질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걸 보조도구로 이렇게 망치를 쓰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내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독서나 이런 어떤 평소의 어떤 상식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논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문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행동을 그리듯 얘기하는데 그리듯 얘기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서 그 맹점들을 가지고 한번 점검하는 도구로는 반드시 이런 좀 책들을 많이 봐야 돼요. 이 분석 능력, 분석 설계 역량이라는 게 아주 쉬운 게 아닙니다. 종합예술입니다. 분석 능력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처음에 조아랑 주임님하고 강신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도메인 파악 능력, 기초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그걸로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내는 것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그 해당 요소에 그리고 듣는 것들의 이제 요점이나 주제들을 파악해서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논리력. 그다음에 네 번째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철학이나 역사, 심리책들을 많이 보고 이걸 메타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메타 심리 같은 걸 사고력이죠. 사고력? 네, 사고력이 사고력.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고력을 생각할 수 키워내는 있는 거. 능력. 네. 사고력을 키워내는 것. 이 네 가지를. 그거. 네. 맞아요. 사고력이 저는 네. 되게 부드러운 어떤 그 요구 분석을 하는 좋은 도구다. 생각 없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왜 개념 없다고 사고력 분석하는.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약간 지식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델링 수업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걸 밖으로 꺼내는 능력을 연습을 해야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을 공부하면은 수학 문제집을 풀고 거기다 답을 체크하고 내가 잘 풀었나 안 풀었나, 그다음에 그 문제 풀이 과정이 과연 올바른가를 파악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추리력이든 그런 것들을 능력을 키워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대상을 보고 분석을 해서 직접 뭐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나 그런 걸 그리지 않더라도 손으로 조금 이렇게 구조를 파악해 본다든가 하는 식의 연습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한 연습이 아닐까 생각을, 분석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는 동료평가예요. 동료평가. 맞아요. 뭐를 만들고 나면 야 이거 좀 와봐. 내가 이거 만들었어. 한번 이거 봐줘. 이거 괜찮은데? 근데 얘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이제 자기가 말하면서 부족한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가면서 자기가 만든 것들을 그때그때 계속 같이 공유하는 거. 다 만들어질 때까지 꿍하게 있다가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마음 상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 만들 때마다 처음부터 조금씩 할 때마다 같이 공유해가면서
이 생각을 같이 맞춰가는 이게 되게 그 모델링의 또 좋은 또 그거예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든 생각인데, 뭔가 ESBN의 새로운 컨텐츠. 어, 갑자기 방금 든 생각인데, 저희 그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뭐 분석 설계 능력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장점 중 하나는 기술력이다, 뭐 분석 설계 능력이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뽐낼 기회를 그 ESBN에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거든요.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좋지. 그 대표님께서 누군가 사원이라든가 지목을 하지 않더라도 자원을 하면 좋겠지만 자원이 없을 거예요, 사실. 네, 지목을 하셔야만. 지목을 하시되, 약간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컨퍼런스 자기까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오류, 저번에 한 번 가봤는데 이제 자신이 겪었던 오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했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작성했던 코드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을 받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 자의적으로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하시면 아니, 컨퍼런스에서도 초대를 해서 강연을 하면 강연비를 주시듯이 예, 아, 아마 아니, 조금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지금 네. 자, 오늘 그 분석 그 설계를 잘하는 비법 5가지, 뭐 4가지라, 그 5가지라고 합시다. 다섯 네. 가지를 이 방송이 끝나고 댓글로, 이 방송 밑에 댓글로 다른 사람은 내가 그 스타벅스 3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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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잠깐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 음. 저희도 나와도 되나요? 이 방송을 듣고 적어야 됩니다. 그치. 여기까지 그렇지. 방송을 방송을 듣고 들어야지. 네, 그렇지. 근데 아마 안 볼 거야. 예, 그래서 이 상품권 얘기를 네. 그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불특정의 얘기를 하고 한번 하나 하고, 이거 3만 원권입니다. 3만 원권. 네. 그리고 그 ESBN에 자신의 아까 얘기한 그건 뭐 굳이 신기술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자기 유지보수하면서 뭐 짜증났던 거, 아니면은 개발하면서 깨달았던 거. 아, 내가 정말 그 화장실에 앉아서 그 일을 보다가 아 정말 그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걸 나누고 싶어. 그러면 유레카. 음, 네, 그럼 여기 와서 딱 그 20분 분량으로 발표 자료는 없어도 돼요. 그냥 손으로 글 써가지고 와도 돼. 발표하면 내가 그 5만 원권 그 뭐를 줄지는 한번 정해볼게요. 상품을 주겠다. 좋아.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공지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ESBN의 네. 이게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네. 되고 관심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 같아. 지금 지금 공유 이 준비한 게. 상품권과 이런 거는 되게 개인적으로 주겠다. 아, 네.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금 없는 거예요. 음.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 내키면 나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이거는 공지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앞에 거는 이제 본 사람만 좋아요. 댓글 선착순 1명입니다. 스타벅스 저는 못 받는 거잖아요. 여기 저희는 금지. 아니, 내부자 저희는 금지. 금지잖아요. 뒤에 거로 하면 되잖아. 뒤에 거. 아, 그거는 이걸로 이제는 뒤에 할까 거로 하니까. 하면은 큰 걸 신규 받을 수 가입자를 있지.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그 항상 있는 사람들은 제가 네. 항상 그 맛있는 거 사고 해야지. 네. 농담. 네, 그러면은 하여튼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좀 이거 네. 한번 활성화 해봅시다. 아, 좋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독서 토론 여기까지 하고 예. 짧게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코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번 건 심각한 문제로 가져온 건 아니라서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그 블라인드에서 이제 올려주신 건의 사항 중 하나였는데 저희가 생일날 이제 솔직히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전 직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게 그 파리바게뜨 말고 다른 데 뭐 서로 이제 민주적인 투표를 해서든지 해서 기프티콘을 다른 걸 받을 수도 있나 하는 그건 했거든요. 좋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개인화 시키긴 약간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네. 한 번 정도는 그 밴드의 그 빵집 투표를 해서 올해는 요걸로 받자라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분기에 한 번이든 해가지고 선정을 네. 해서 왜냐면 그 네. 올해가 한 번이 유지가 돼야지 그래도 생일이 한 번 네. 돌아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런 건의를 해주신 뭔가 제안을 해주신 분이 좋네. 있어서 좋은 네. 아이디어인데요.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그 글을 올려주시면서 하셨던 밑에 댓글이랑 이렇게 했던 말이 이거를 하려면 전 직원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지는 분 없이 제대로 챙겨주는 게 맞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더 비싼 거 주고 누구는 뭐 이런 차별은 안 된다. 이게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긴 한데 근데 이게 차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니까 잘 그래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예, 맞아요. 그래서 할수 저는 있거든요. 아까 한 브랜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맨날 파리바게뜨는 아니고 올해는 파리바게뜨, 네, 내년에는 뭐 그 뭐야 31 저기 뭐야 네,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로 가게 해줘야죠. 맞습니다. 동일 그건 맞는 브랜드, 얘기인 것 동일 같아요. 가치. 네, 네. 네, 그러면 요거는 한번 투표를 그 성명 과장한테 정식적으로 한번 요청해서 네, 뭐 조만간 그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다든지 뭐 이렇게 네, 해도 되니까 네, 한번 시행을 바로 해봐도 좋겠네. 어차피 생일은 1년에 한 번이니까. 맞습니다. 예. 대신 1년 단위로 하자. 그래서 서로 네, 1년 안에서는 차별받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좋은 그러면 생각이에요. 오늘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코너까지 해가지고 4월 26일 수요일 ESPN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유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